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의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됐죠. 이게 정말 중요한 법안이거든요. 물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먹거리 이게 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1, 20년 뒤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까지 좌우할 만큼 진짜 중요한 법안이고, 앞으로 미국이 어떤 정책 기조를 갖고 갈 것이냐까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름만 이렇지 사실 내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안에는 차세대 산업, 우리나라한테도 정말 중요한 전기차나 배터리 분야,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이런 쪽에 다양한 이 법안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인 게 분명합니다. 자,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우리 돈으로 558조 원 정도 되는 진짜 엄청난 금액이죠. 이 금액을 쓰고 인플레이션 감축을 한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 쪽에서는 아니 이 법안이 무슨 인플레이션 감축이냐, 인플레이션 전혀 못 막는 그런 예산이다, 이런 비판을 할 정도로 사실은 이름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데에 사실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더 나은 재건이라는 법안이 있었는데 이게 Build Back Better, 그래서 이 일명 트리플 B, BBB 법안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는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의료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복지 강화를 하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철학이 다 담겨 있었는데 이게 의회 통과를 못했어요. 잘. 왜냐하면 그 규모가 너무너무 큽니다. 10년 동안 4,50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조금 넘는 정도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8배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을 10년 동안 투입하겠다. 아무리 미국이라 그래도 이 돈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법안 잘못 통과시키면 그러지 않아도 미국 정부가 계속 재난지원금 뿌리고 돈 뿌리고 막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 왔는데, 만약에 이 트리플 B, 빌드 백 베터까지 통과시키게 되면 인플레이션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미국 정부의 재정 위기 더 가중시켜서 그러지 않아도 미국 정부의 빚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도 다 빚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통과가 잘 안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꾀를 낸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자꾸만 급격하게 오르면서 막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법안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법안이다, 이렇게 이름을 일종의 재포장을 한 건데, 자, 이렇게 나온 법안, 그래서 원래 이 트리플 B가 갖고 있던 예산의 한 9분의 1 정도로 이 예산을 축소했고요. 그리고 기후 대응과 이 의료 보장 확충 내용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 방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묘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인플레이션 감축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법안을 이름을 다니까 이게 법안이 그래도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원, 상원 다 통과가 됐고요. 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법안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그래 인플레이션하고 그래도 관계가 있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미국의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물가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변환을 가속화하고, 지금 휘발유차나 이런 차보다는 빨리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 에너지 다변화를 해서 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휘발유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다가 저소득층이 물가 상승으로 진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저소득층 가계에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서 이 저소득층이 인플레랑 맞서 싸우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구도 다각화 이 부분이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법안이 된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이 예산의 86%에 달하는 480조 원 정도가 기후 대응이나 아니면 에너지 보안에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아마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배터리나 전기차에 투자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눈여겨 보셨을 겁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꾀하는 내용이 아주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같은 경우는 최대 4,000달러, 그리고 신차는 7,500달러까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바로 세액공제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니까 신차를 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돈이죠. 1,000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 얘기는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전기차 값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1,000만 원입니다. 차량 한 대.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큽니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른 건 몰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전기차엔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이 고작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2030년까지 이걸 무려 50%로 끌어올리겠다. 전체 판매 대수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세웠는데요. 시장에 맡겼더니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전기차를 뭐 안 쓰다가 갑자기 확 살 수도 없고, 그럼 뭐 미국도 충전 인프라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렇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한 대당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빨리 사라.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으로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나라 전기차에게 좋은 호재인가? 1,000만 원씩 안겨준다니까 말이죠. 자, 이미 언론에도 여기까지는 보도가 돼 있으니까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 세액공제를 그냥 아무한테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조건을 걸었어요. 바로 첫 번째 조건은 미국에서 조립되고 생산된 그런 전기차에 한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한테는 완전히 비상이 걸린 거죠.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자, 사실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억울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현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 블룸버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일론 머스크 미안, 이 현대차가 지금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중이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 현재 시장 1위는 여전히 테슬라입니다. 2022년 1분기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 테슬라의 점유율은 76%나 됩니다. 2위인 현대차의 점유율은 9%인데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왜 블룸버그가 이런 기사를 썼냐 하면, 자, 지금 테슬라가 이 차량 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판매량이, 그런데 현대 기아차가 몇 달 만에 이 테슬라가 무려 10년 동안 걸렸던 그 판매 대수를 몇 달 만에 따라잡았다.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가 현대 기아차에서 이 전기차 시장 침투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 미안, 쏘리 일론 머스크 이렇게 시작하죠, 이 기사가.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쓸 만큼 현기차가 엄청난 속도로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막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한 대당 1,000만 원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야 되는데 현기차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속도를 빨리 가속하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 할 수밖에 없는데,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속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2023년이 정말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저도 정말 높게 평가하는 게 워낙 적응력도 빠르고 그다음에 이 대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위기도 다 넘어가겠지만 당장은 어쨌든 안타까운 건 정말 이제 시장이 쫙 이렇게 부상을 하는데 초기에 이렇게 이륙할 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륙을 한번 툭 찍어 한번 누른 거니까 우리 입장에선 좀 억울한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얘기라면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쪽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 조건으로 중요한 거죠. 전기차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배터리죠. 전기차 차량 가격의 거의 절반을 또는 절반 이상을 배터리 가격이 차지할 때가 있는데 그만큼 배터리가 전기차에선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르면 이 배터리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리고 심지어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광물까지도 전부 다 미국에서 조달해라.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게 연도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2023년까지는 50%만 넘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29년까지는 100%를 만들라는 겁니다. 대응할 시간 좀 주겠다는 거지만 사실 50%도 맞추기가 되게 힘들죠. 자, 그리고 이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광물 비중은 2023년에 40%에서 27년에는 80%까지 이렇게 맞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거 정말 까다로워도 이렇게까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자, 이제 광물은 약간 좀 예외 규정은 있어요.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국가까지 허용을 해줬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FTA를 맺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 생산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굉장히 강한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래도 배터리 기업 입장에선 상당히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거의 60%가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자, 지금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법안을 강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중국산 배터리를 글로벌 공급망에서 점차 배제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자꾸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밀렸냐?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같은 경우에 이런 이 시장 점유율이 26%를 보였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9%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세상에 35가 한순간에 26%로 떨어질 정도로 급격하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이 9%포인트를 누가 먹었겠느냐? 당연히 여러분 추정하시겠지만 중국이 이 시장을 가져간 겁니다. 배터리 시장이 진짜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앞으로 2030년까지 14배나 더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굉장한 성장을 할 시장이 분명한데 이대로 가다면 이 중국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서 우리나라는 자꾸만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걸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좋게 보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우리나라 생산량도 늘어났다. 이 워낙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서 이게 중국 기업이 시장 점유율은 늘어났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뭐 조금이지만 배터리 생산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나긴 늘어난 거다. 시장 점유율에서 졌다고 우리가 생산량이 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어떤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경험의 축적입니다. 경험의 축적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고 공정혁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을 진짜 치고 나가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중국 기업이 지금 속도로 시장의 점유율을 자꾸만 높여나간다면 그게 아무리 내수 시장일지라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에서 경험의 축적만큼 진짜 무서운 게 없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중국산을 이제 이렇게 좀 극적으로 배제시키고 또 미국에서 생산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이제 미국 내 생산을 늘릴 계획이었으니까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처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어쨌든 일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이 바로 원료 부분, 원자재 부분, 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의 70% 가까이를 중국이 움켜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게 중국이 이렇게 배터리의 원료를 완전히 장악한 거의 70%에 가까운 이런 시장 장악력을 갖게 된 이유가, 이 중국이란 나라가 물론 이제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이런 어떤 희소 금속들, 희소 광물들이 많이 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을 볼 때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소 광물의 비중은 한 2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원자재 시장을 장악을 했느냐? 바로 배터리를, 이 원자재를, 이거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리튬 같은 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재련을 하고 가공을 해서 바로 배터리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듬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 세계 광물들, 이런 이렇게 뭐 남미에서 나온 리튬도 중국 가서 재련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련 상태로 가면 중국이 이 시장을 굉장히 크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중국산하고 과연 이걸 결별할 수 있느냐? 우리 배터리 기업이 당장 중국 안녕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콩고에 있는 코발트 광산, 이런 것들을 중국이 왕창 사놨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남미에 있는 리튬 회사의 지분, 이런 걸 중국 기업들이, 중국의 리튬 기업이 이미 막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정말 중국이 확보한 그런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재련 과정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경험의 축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쨌든 기술 수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많은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재련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친환경 에너지라고는 하지만 이 문제점은 재련 과정에서는 이게 환경 오염이 굉장히 큰데요. 뭐 탄소 배출 측면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정말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화를 잘해야 되고 이게 힘든 부분이 많아요, 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이 재련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중국이 아무래도 이 환경 관련 규제가 선진국만큼은 아니고, 또 일단 중국은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 경쟁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용인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과연 우리가 중국을 대체할 만한 원자재 공급처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뭐 먼 미래로 보세요. 먼 미래로 보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더 이상 뭐 사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그 과정,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그 과정, 또는 이 중국 재료를 못 쓰고 이 원자재를 새로 또 구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나라 이 배터리 기업이나 아니면 또 전기차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이걸 극복하려는 진짜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기업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신산업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법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좀 위험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가 결국은 미국에다 공장을 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냐 아니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지금 미국에 지어야만 보조금을 줄 거야. 1,000만 원 받으려면 여기다가 공장을 지어.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법안이 다가 아니잖아요. 반도체 지원법도 보세요. 반도체 공장을 미국 내에다 지으면 온갖 혜택을 주겠어. 세금도 깎아주고 온갖 혜택 다 줄 건데, 천문학적이에요, 그 막도. 근데 문제점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에 지은 공장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없는 거니까, 자, 그야말로 미국이
강력한 산업 정책이라는 걸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미국이란 나라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하자 그러면서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왔던 나라가 이제 시장에 안 맡겨. 몽땅 보조금 다 막 쥐어줘서 우리나라의 공장을 만들도록 온갖 유인책, 당근과 또 채찍까지 동원해서 우리나라 쌀 만들면 너 손해 보도록 할 거야 너한테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공장을 다 뺏어가겠다는 전략을 쓰게 되면 앞으로 이 대만 기업이나 또는 우리나라 기업이 더 이상 한국에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글로벌 시장 또 미국 시장을 노린다면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반도체 공장 이런 거 하나가 얼마나 많은 고용을 합니까? 더군다나 임금도 굉장히 크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우리나라에 세워진다면 청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딘가 취직할 수 있고 고임금 이런 직장들이 생기는데 이걸 잃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청년들 일자리 어떡합니까 당장.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당장의 청년들의 일자리도 문제지만 앞으로 수많은 미래 세대들의 이 일자리와 그리고 그들이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고 스타트업을 하고 하는 것까지 다 여기에 발목을 잡힐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혁신적인 산업이 하나 성장을 하려면 이제는 클러스터 단위 요즘은 뭐 생태계, 창업 생태계라고 하죠. 자, 이런 생태계 하나가 조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하나 이게 예를 들어 TSMC가 성공적인 성장을 하려면 이 파운드리 주변에 수많은 설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에는 어마어마한 설계 인프라들 그런 생태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TSMC를 못 따라잡는 이유가 우리도 3나노 공정 우리 TSMC보다 먼저 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우리나라 주변에 그런 생태계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타이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업들을 이 TSMC 주변에 쫙 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동안 정부가 소홀했던 측면도 있고 또 기업에서도 좀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던 점도 있죠. 근데 문제점은 자, 이런 하나의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마치 항공모함 전단하고 비슷하거든요. 항공모함이 삼성전자나 TSMC라면 수많은 호위함, 구축함 이런 게 있는 구조를 딱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항모 전단 하나가 힘을 갖는 건 항모 한 대가 아니라 수많은 호위함정이 쫙 가야 이게 정말 바다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항모 전단의 핵심을 이루는 항공모함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그런 항공모함 주변에 이제는 미국의 설계 회사들이 쫙 여기에 이제 포진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험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험의 축적도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창업의 생태계도 미국에서 만들어지면 앞으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려고 그래도 이거 창업 생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텍사스 가서 차라리 만드는 게 나은 상황. 왜냐하면 거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으니까. 자, TSMC 공장을 따라서 가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혁신 클러스터 그리고 창업 생태계 그리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신산을 만들어 가면서 미래를 자꾸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의 성장 동력 자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옮겨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레터 뭐 정도 보내는 정도 그런 정도로 끝났고 지금 우리 언론도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같은 저도 기자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앞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 반도체 배터리 같은 것들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인데 그 기반이 되는 창업 생태계가 완전히 미국으로 다 옮겨갈 판인데 진짜 온몸을 다 던져서라도 우리나라의 생태계들 어떻게든 남아있도록 해야 되고 이 안에서 강력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 노력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킬 가장 강력한 원동력 그리고 기둥뿌리가 지금 뽑혀나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모든 국력을 기울여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당장 우리나라와 유럽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건 뭐 앞으로 2,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진짜 기둥뿌리 같은 건데, 우리는 레터 하나 보냈다면 미국에 대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비상이에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맹비난을 하고 있죠. 미국에 대해서. 아니 미국산 전기차에게만 지원금을 주다니 이거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의 위반이다. 이렇게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팔 때 어떻게 해왔죠 지금까지? 물론 최근엔 테슬라 가격이 워낙 전기차 가격이 올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가 거의 없지만, 자, 전에 우리가 테슬라를 차별하면서 보조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대기아차나 테슬라나 중국산 전기차든 아니면 유럽의 전기차든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보조금을 줬습니다. 가끔 댓글에 보면 왜 남이 나라 차 중국산 차에 왜 보조금 줍니까?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범에 이렇게 다른 나라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협정의 정신에 완전히 위반되는 거예요. 미국 기업한테만 보조금 막 쏟아주고, 우리나라는 자, 우리 한국 기업에 이 혜택을 주는 것만큼 어쨌든 동일한 조건이면 미국 기업한테도 똑같이 지금 혜택을 주는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FTA의 철학과 정신과 규범과 그리고 원칙을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유럽연합처럼. 유럽연합 같은 경우 지금 비상이 완전히 걸린 거거든요. 유럽연합도 차세대 성장 동력 뭘로 삼았느냐? 전기차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장 지금 유럽 내에 제대로 된 거 없지만 앞으로 배터리 공장 곳곳에 짓겠다. 그리고 BMW, 폭스바겐도 어쨌든 배터리도 내재화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든 뭐 배터리 산업을, 전기차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일종의 WTO 규범을 위반하는 반칙을 했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미국은 지금까지 이 핑계는 계속해서 뭐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뭐 미국과 유럽이 FTA 맺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미국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나라들하고만 FTA를 맺었거든요. 거의 캐나다, 멕시코 빼놓고 FTA 맺은 나라 중에 경제 규모가 큰 나라 거의 한국밖에 없다 할 정도로 FTA 맺은 나라 중에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굉장히 적은데,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런 어떤 전기차 공급망에서 사실상 유럽까지 완전히 배제시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연합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도 이제 모르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실 미래를 조금 예측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 워낙 유명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계 대공황. 여러분들 이제 시작할 때를 1929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1929년에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이죠. 일단 거의 반토막 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주가가 진짜 반토막이 났어도 대공황이 더 가속화된 건 그때보다도 언제였냐? 미국이 이제 대공황이 시작되니까 자국 경제가 워낙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거의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베거사이 네이버라 그래서 어떤 정책이냐면 이웃나라 가난하게 만들기, 가난한 나라를 만들기라는 정책이죠. 그래서 베거사이 네이버라는 정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갑자기 이 보호무역한다고 그 전까지 이제 관세가 낮았는데 갑자기 관세를 막 4, 50%를 올린 겁니다.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서. 그랬더니 유럽도 발칵 뒤집혔죠. 아니 뭐야 이거, 관세를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 그럼 유럽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미국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더 관세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관세를 막 높이면서 일종의 계속해서 이웃나라 가난하게 만들기 했으니까 미국이 유럽 가난하게 만들기, 유럽이 미국 가난하게 만들기, 서로 그러니까 서로 가난한 나라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세계 경제가 아주 어렵게 됐던 바로 베거사이 네이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지금도 사실 그렇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아니 WTO 규범을 강조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이제는 우리나라한테만 이제 돈 줄 거야. 근데 지금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전기차든 다른 나라 전기차든 다 똑같이 돈 주고 있었는데,
이 세액공제라는 거 사실상 보조금이랑 똑같으니까 마치 세액공제로 살짝 바꿔서 우리 세액공제야 이렇게 이거 사실 핑계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사실 보조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을 자국산에 대해서만 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규범에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규범을 위반한 측면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게 결코 그냥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럽도 이 배터리랑 2차 전지랑 그다음에 전기차 산업 놓치면 진짜 미래가 없어요. 유럽 지금 잘하는 거 있습니까? 뭐 명품백이나 뭐 가방 같은 거 만드는 거 왜 유럽이 지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하나도 없어요. 구글이 시장 다 장악해서 플랫폼 다 먹혔죠. 그다음에 반도체 그건 뭐 우리랑 대만이 다 잘하고 있고 미국도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세 나라가 다 지금 시장 장악해서 유럽은 여기서 또 소외됐죠. 그나마 좀 어떻게 배터리라 좀 해보자. 늦었지만 반도체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자. 그러는데 갑자기 미국이 반도체 관련해서 진짜 천문학적인 지원금 줘서 공장 다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해서도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주는다. 그럼 미국이 이렇게 그냥 시장 질서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걸 유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저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지금 당장은 시장에 좋은 신호를 줬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 잘 나가겠네. 테슬라 막 주가 오르고 막 그렇게 보여지지만 자, 항상 이렇게 한 나라의 자국 중심주의는 보복을 부릅니다. 그래서 보복이 보복을 부르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서로를 다 가난하게 끌어내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나비 효과가 걱정이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세계화 속에서 가장 싼 전 세계에서 코발트가 제일 싼 나라에서 코발트 수입해서 또는 리튬이 가장 싼 나라에서 칠레 같은 나라에서 리튬 갖고 와서 이걸 정제하는 비용, 환경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중국 같은 나라에서 정제를 해서 그러니까 이 가공한 데도 쌌죠. 이 원자재를 이용해서 한국같이 이제 이런 어떤 리튬을 다루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나라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상황이 계속됐었죠. 그러니까 싼 거를 싸게 이렇게 결합해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 세계화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굉장히 싸게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을 누려왔던 건데 자, 이렇게 자국 중심으로 가면 이제 비싸더라도 미국산만 써라. 미국에서 생산한 것만 돼. 이런 식으로 원자재도 미국산, 뭐 노동력도 미국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각국이 다 비싸더라도 다 자국 거를 하겠죠. 서로 싼 거 모으던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원자재랑 노동력이 비싸지만 자본은 싸니까 여기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자국 중심주의에 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인가.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이렇게 자꾸만 자국 중심주의 이게 당장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같지만 보복이 보복을 부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노력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공동화, 우리나라 산업이 이대로 가면 진짜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 텅텅 빕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진짜 온갖 보조금 엄청나게 주고 그리고 뭐 돈으로 그냥 싸들고 가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다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첨단 산업 그리고 생태계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생태계가 무너지면 20년, 30년 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유럽이나 중국은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보복의 재보복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그건 우리나라 행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각국이 지금 자국에다가 공장을 옮기도록 진짜 온갖 방법을 다 쓸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자국 산업과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앞으로 몇 년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20, 30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이렇게 다 자국 중심주의로 갈 때는 정말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죠. 우리 산업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산업이 이 나라에 계속 남아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우리 자녀 세대까지도 그 일자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모쪼록 우리의 산업을 지키는 그런 결정 그리고 그런 노력을 나오기를 그건 국가 단위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박종원 플러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